100만 개에서 110만 개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채굴을 했다. 코인이 움직여요. 지금도 매매하는 거죠. 움직였다 그러면 막 폭락을 하죠. 매물이 쏟아지고. 왜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 이렇게 엄청난 발명을 하고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드라마틱합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딱 키면 어느 날 암호키가 딱 와 있는 거죠. 그걸 넣어보면 50개의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5년 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는 다 주장해왔죠. 일본인이란 증거는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008년도 10월 달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으로. 이걸 일본 이름이라고 주장하면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영어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썼고 일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필명이죠. 일본인이란 증거는 없어요.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했고요. 그가 누구냐가 이제 지금 퀘션으로 남아있는 건데 어쨌든 2008년도 그럼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월가의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화된 해고요. 첫 번째 블록은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2009년도 1월에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블록에 새겨놨어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등기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를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이론적으로. 거기다가 첫 번째 블록에 뭘 새겨놨냐 하면 영국 신문에 헤드라인을 새겨놨는데 영국 재무부가 은행들을 엄청나게 돈을 뿌려서 살려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철학부터가 벌써 드러냈죠. 창시자가. 기존의 은행이 돈 가지고 대중들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에 대한 대항마로서 발명했다. 이게까지가 이제 표면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알려면 탄생병에 더 알려면 이제 추론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핀이다 주장해왔죠. 설득력이 있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할핀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할핀이는 뭐 성공적인 벤처 사업가 겸 개발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할핀이는 인터넷 초기에 그 디지털 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거를 히피스러운 사람들만 보는 잡지가 있어요. 익스트로피라고. 소개했죠. 이거를 디지털 머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1994년, 5년, 6년이에요. 거의 일반인들은 WWW를 처음 접하고 이메일을 이제 자기 만들 때 이미 그들은 그런 고민한 거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 정부가 다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이제 막 합니다. 그 익스트로피안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머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하나 일조를 했고요. 이 흐름과는 다르게 이제 또 학문적으로 암호 체계를 가지고 가치 전달 수단을 연구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갈래에서 시도되다가 이제 수렴이 쭉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주요 원리들, POW라든가 뭐 이런 원리들이 이제 재창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완성품을 못 만들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할핀이한테 이제 논문을 보내줍니다. 할핀이 정도 되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내 아이디어가 좋아요라고 많이 논문을 보내주는데 다 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대다수 그냥 누군가 했던 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할핀이가 그거를 본인이 딱 알아보고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이 업계에서 이거 주목할 만한 주장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할핀이는 공식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를 등단시킨 사람이고 익명이니까 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할핀이가 무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를 등단시킨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 사람이 한번 채굴을 해봤다라는 게 공식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업그레이드를 사토시 나카모토와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핀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할핀이가 죽었거든요. 이미 고인이야. 2014년도에 류게릭병으로 사망하십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예견됐던 죽음이죠. 그래서 2009년도 9월인가에 자기가 류게릭병,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인지를 해요. 2009년도 9월이 왜 중요하냐면 2009년도 1월이 최초의 블록체인 채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게 평생의 꿈이었다면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걸 알죠. 비극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이미 고인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고인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할핀이고 고인이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또 다른 질문에서 이제 나올 텐데 고인이길 바라는 마음에 딱 부합하는 그런 캐릭터에다가 또 유망하니까 할핀이라고 간주하고 믿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2009년도에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굴이라는 게 신규 코인을 받는 행위인데 10분에 그 당시에는 50개씩 나왔거든요.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혼자 했으니까 100만 개에서 110만 개 혹은 그 이상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 창시자가 혼자 채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110만 개면 지금 총 발행량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으면 국가가 그걸 뺏을 수도 있고 국가가 세금으로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깝깝한 거죠.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사토시의 코인이 움직여요, 지금도. 그래서 움직였다 그러면 막 폭락을 하죠. 비트코인은 은행 계좌랑 달리 우리는 남의 은행 계좌를 알고는 있죠. 돈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남의 은행 계좌는 못 들여다보잖아요.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기관이. 근데 비트코인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계좌라는 게 특정이 안 될 뿐이지 어떤 계좌를 우리가 보면 과거와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는데 사토시 걸로 추정되는 그 초기 지갑이 움직여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죠. 많은 양이 움직여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사토시 토큰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토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어원은 이런 것 같아요. 에스파냐가 볼리비아에서 발견한 은광 이름이 파토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사토시하고 운도 맞는데 딱 사토시 거인지라고 가능성은 있지만 딱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초창기에 사토시 말고도 채굴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익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사토시 토큰이라고 딱 확정하지 않고 파토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파토시 토큰이 움직이는데 파토시 토큰이 움직이면 시장이 큰 영향을 받아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한 번도 저는 예외를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엄밀하게 데이터를 돌려본 건 아닌데 파토시 토큰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동안 반드시 안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뭐 3%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두어 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매매하는 거죠. 움직이는 이유는 매매하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토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량을 볼리비아 은광처럼 엄청난 매장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2019년에서 2011년까지 그 엄청난 양들의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50개씩 딱딱딱 들어갔어요. 예쁘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딱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덩어리는 100개 덩어리도 있는 거고 어떤 덩어리는 0.0001개 덩어리도 있는 거예요. 50개 덩어리가 딱딱 따박따박 있는데 그게 이제 그중에 일부가 움직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사토시가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사토시계 왜 아닌지를 이제 설득력 있게 쭉 얘기해요. 이건 사토시계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좀 진정이 되고. 추가로 연속적으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근데 또 잊을만하면 움직여요. 이것도 틱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발본색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점점 커질수록 이 문제도 커지죠. 비트코인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문제도 커져요. 초기의 그 불확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작을 때야 뭐 그 자체의 의미도 작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커질수록 110만 개의 가치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할핀이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은 학문적으로 어마어마한 발명이거든요. 족보가 있는 발명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할핀이는 천사가 아닐 테니까 사토시는 왜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 이렇게 엄청난 발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천사라면 왜 다 소각하지 않았지? 우리 암호화폐에는 소각이라는 멋진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이라는 게 불태운다는 뜻이잖아요. 지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태민 1111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의 비밀키는 아무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비밀키 체계라는 게 뭐냐면 비밀키를 만들고 그거를 암호 함수를 넣어가지고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무작위 값이 나오는 게 이제 공개 주소거든요. 그래서 공개 주소가 어떤 의미도 없어요. 공개 주소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무작위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2억의 단어를 만들 수는 있어요. 굉장한 비용이 비싸요. 근데 이거를 쭉 의미 있게 만들면 못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암호키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보내면 돼요. 이걸 소각이라고 하거든요. 소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거를. 천사라면 소각을 했을 텐데 소각도 안 했고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가 발명했어라고 이제 엄청 잘난 체를 할 텐데 그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지? 완전히 사심이 없지도 않고 사심에 찌들린 사람도 아닌 어떤 프로파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겠죠. 본인이 죽는다면 이해가 되죠. 본인이 죽는데 자기가 발명했다는 걸 알리면 본인은 영예를 얻겠지만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지만 자기 가족은 뭐가 되죠? 자기 가족은 정부한테 시달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죠? 근데 자기가 영예를 얻는 대신에 소각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가족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죽는 가장이 돼버리잖아요. 강연이야 할핀이가 다닐 수 있지만 할핀이가 죽으면 그 할핀이 가족이 강연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는 가장으로서 고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영예를 포기하는 대신에 돈을 선택한 거죠. 돈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폰 출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사토시 정도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다루니까 비정기적으로 보이게끔 조금씩 자기 가족한테 지금도 암호키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녀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딱 키면 어느 날 암호키가 딱 와 있는 거죠. 그걸 넣어보면 50개의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정해진 날짜도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뭔가 만들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워낙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창시자 관련한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드라마틱합니다. 할피니가 아니더라도 드라마죠.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고 매력이고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요.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한 중요한 개념이지만 원래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서구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면면이 이어져 오는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는 탈중앙화 개념을 말씀드리면 반제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반제제왕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절대 반지를 용암에 넣어서 없애는 긴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프롤로그를 보면 그 전쟁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그 전쟁을 이기고 그 반지를 획득을 했죠. 그래서 자기 손가락에 낍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인간이 되잖아요. 선한 사람이 권력을 얻었으니까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이 권력을 얻어서 본인이 파괴가 되죠. 본인이 타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반제제왕의 프롤로그거든요. 그 반제제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크라테스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기게스 반지 이야기를 해요.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황상 우주인인데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해서 목동이 기게스라는 지역에 목동이 딱 가봤더니 번개가 때린 곳에 흉측한 사람이 나체로 누워 있는데 죽은 거죠. 근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서 그 반지를 자기가 손에 꼈는데 자기가 끼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게스라는 목동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왕국의 왕비를 겁탈하고 왕비와 함께 왕을 제거하죠. 이런 이야기가 원래 있었나 봐요. 그걸 소크라테스가 지어낸 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야, 너희들이 이런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절대 반지를 얻으면 너희들은 이것을 선용할 거냐 악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다 제자들이 선한 제자들이었겠지만 나쁜 짓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선용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다. 뭐 이런 말끔한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서구 철학에 쭉 이어오죠. 그래서 1215년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마그나카르타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영국의 존왕이 폭정을 하니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원래 보통의 반란은 가문을 걸고 만약에 반란을 했다 실패하면 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다 노예가 되거나 죽잖아요. 죽기 살기를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 귀족들이 놀랍게도 존왕을 죽이지 않고 사인을 시켜요. 너의 권력은 여기까지야 라는 사인을 시켜서 이것이 그 근대 헌법의 모태가 되거든요. 역사라는 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회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정신적 고향이 그거예요.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죠.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귀족들의 생각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은 존왕이 아니야. 문제의 원인은 중앙으로 쏠려 있는 권력이야. 그래서 이 중앙으로 쏠려 있는 권력을 탈중앙화해야 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기게스의 반지, 반제 제왕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서구에서 잘하고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그게 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탈중앙화라는 게 인터넷에서도 한참 논의가 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인터넷도 탈중앙화의 어떤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인터넷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글, 메타 뭐 이렇게 다 독점해버리잖아요.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탈중앙화를 기대했지만 KBS나 MBC가 옛날에 공중파 중앙화잖아요. 완전히 중앙화. 근데 이게 인터넷은 서로 쌍방향 소통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탈중앙화의 기대를 모았었는데 의외로 인간들의 행태가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어쨌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인터넷 초기에 관련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인터넷이 미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터넷이 완성되려면 소액 결제가 가능한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이게 탈중앙화라고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들조차도 탈중앙화된 삶을 살진 않거든요. 인간의 어떤 모순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존재는 좀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을 부르짖지만 그 자연이 원시림은 아니에요. 잘 가꿔진 자연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인공적 자연입니다. 인공적 자연을 놓고 자연이 좋아 이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밀림에 가고 실제로 그 중세 때 숲에 던져지면 못 살아남죠. 현대인은. 그거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탈중앙도 현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향이지만 실제로 본인들도 대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죠.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하자가 있더라도 소송을 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상대가 있지만 노점에서 사면 잘못 사면 항의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죠, 본능적으로.
탈중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국가를 부정하고 뭐 자기 지하에 벙커 만들어 놓고 생수 쌓아놓고 총기 다루고 뭐 이런 미국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아주 삶과 철학이 일체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개념적인 탈중앙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원화하고 달러하고 거래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필요했는데 본질은 거래소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피해를 받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진짜로 생활한다면 거래소에 자기 자산을 두지 않겠죠. 거래만 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소에다가 자기 자산을 맡겨요. 그러다가 해킹을 당해서 날린 게 마운트 고스 사건이고요. 거래소 자체가 타락할 수 있죠. 그게 FTX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피해가 확산되면 그거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탈중앙화라는 게 비트코인의 지향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전부 탈중앙화를 관심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탈중앙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젊은 친구들조차 굉장히 중앙화된 삶을 살고 있다. 모순이다 이건. 근데 둘 다 존재하는 모순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 결국은 들어간다는 걸 부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온라인에서 도대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상거래를 하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이메일이나 주고받고 게임이나 하는 거지 온라인에서 무슨 상거래를 해. 근데 아마존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돌아가려면 여기에 신원인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원인증 기술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못했는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게 같습니다. 신원인증. 내가 나라는 걸 메타버스 공간에서 증명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버스가 신원을 인증하면 금융하고 무역이 메타버스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경제권이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져요. 금융, 무역, 디지털 복합망이죠. 여기서 누가 어떤 나라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겠죠.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전 세계에 사람들이 애착 인형과 가깝게 어딜 가나 따라다니고 늘 자기의 신체 일부처럼 들여다보고 내 신체는 안 들여다봐도 그건 늘 들여다보잖아요. 그걸 전 세계에 뿌리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은 그거를 기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 금융 복합망하고 연결되면 이게 이 자체가 신원인증이고 이 자체가 금융이고 이 자체가 보험회사고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은 알아요. 일로 간다는 걸 애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 자체가 신원 인증이잖아요. 애플 기계를 왜 씁니까? 하나만 내가 인증하면 데이터가 내가 애플에 어떤 기계를 썼든지 데이터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을 가져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 쿡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퇴출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거 이렇게 했잖아요. 삼성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 구글은 APK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오픈 시스템, 프로토콜 시스템이거든요. 애플은 중앙화된 신원 인증이에요. 삼성과 구글은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을 애플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임박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